작업용 장갑 2종, 휴대폰 1세트, 배터리 AA 건전지하고 18650 건전지 각 1세트, 라디오, 멀티툴, 약간의 비상의약품, 파이어 스타터, 라이터, 끈, 그다음 낚싯줄, 은박 담요, 노트북도 하나 들어있고요. 비상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목록들. 영원히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준비하는 생존 배낭입니다. 어쩌면 평생 한 번도 쓰지 않을 수도 있는 생존 배낭을 미리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저녁 경북 경주 지역에서 규모 5를 넘는 강진이 2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울산 부근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안내 방송 이런 거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방송 들은 적이 없죠. 그 방송이 정말 재난을 맞은 사람들을 포커스로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포커스를 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정말로 지진을 당하고 그 안에서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각, 그런 시각의 방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사람이 놀라서 당황하면 뇌 속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흔히 얼어붙었다고 말하는 일시적인 마비 상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평소 잘 알던 것이 가물거립니다. 시간과 정보의 싸움. 분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우리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재난 시의 라이프라인,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정보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언제 들어오고 수도가 어떤 상태인지, 또 끊어진 철도가 언제쯤 복구되는지,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라디오의 최대 강점이죠. 긴박한 순간,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수호 전파, 라디오의 재발견. MBC 경남 특집 다큐멘터리 생존, 주파수를 맞춰라. 제1부 라디오가 우리에게. 잠시 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별을 품은 꿀보이스 DJ 석입니다. 라디오에서 매일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희망을, 또 누군가에게는 눈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를 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라디오의 매력. 이 순간 전파 너머의 당신을 상상하면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실 저에게 라디오는 생활이자 생존입니다. 목소리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라디오가 생존으로 통하는군요. 데뷔하는 사람들. (0, 3, 2, 1,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영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희입니다. 4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는 일본 방제 최전선은 지진, 태풍, 화산 등 재해가 많은 일본의 교훈과 노하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요, 도쿄의 혼조 방제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수해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일본 NHK가 운영하는 라디오 국제방송 NHK 월드의 재난방제 프로그램입니다. 아시아 지역 18개 나라의 언어로 제작 방송되는데요. 재난방송의 일가견이 있는 일본의 방제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NHK 월드 선임 프로듀서 쿠사가와 씨입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제에 관해서 정부나 자치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대피 훈련이나 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처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방제 퀴즈 순서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요,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쓰나미의 높이를 골라보시면 어떨까요? 네. 1번 무릎 높이, 2번 허리 높이, 3번 가슴 높이.
네, 정답은 1번 무릎 높이입니다. 정답 맞히셨나요? 방제와 재난을 소재로 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경쾌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비도 보다 친숙하게. NHK 월드 프로듀서 오가사와라 씨입니다. 防災っていうとやっぱり甚大な災害を 재난이나 방제라고 하면 누구나 무섭고 피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분위기도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것보단 좀 더 쉽고 가볍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아, 저런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었고요. 어린이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다가 퀴즈 형식을 도입하게 된 거죠. 재난은 남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도 않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준비가 필요한데요. 언젠가 다가올 재난에 스스로 대비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창원에서 만났습니다. 창원에 대지진 진도 10인가 일어나가지고 다 박살나고 일단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 건물주가 죽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몇 명만 살아가지고 이제 서든 크로스라고 뭐 가상의 도시인데 그걸로 가야 돼.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식량도 좀 있고 같이 가면서 홍준표 도지사도 만나고 그런 이야기인데 좀 황당했지. 도청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동마산 IC로 해가지고 가는 내용이거든. 인터넷 생존 카페 회원 생존 생초보님의 가상 재난 일기입니다. 대지진으로 도시가 붕괴된다는 다소 무서운 이야기를 이렇게 유쾌하게 하시다니. 이런 여유 또한 생존의 필수 조건인가요? 온라인 회원수 19,000여 명에 달하는 생존 카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생존에 관심을 가졌다는 선견지명의 대가 그리핀님. 제가 사실 재난 준비는 아주 깁니다. 경력이. 제가 32인데 올해 20살쯤부터 해서 집에다가 연료 같은 거 있잖아요. 고체 연료 같은 거, 뭐 비상식량 같은 걸 지어놨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께서는 세상 근심 걱정 니 혼자 다 지고 산다고. 결정적으로는 세월호 사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고요. 죽은 친구들 우리 아이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생활에서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이분 혹시 방독면 쓰고 오셨나요? 탄소 중독 화성인. 동일본 대지진 같은 일도 있었고 또 최근에 북한의 그 화생방 핵폭탄이나 그런 화학 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재난 대비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재난 대비도 품격 있게 명품 베르사최님. 우리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나 그런 정보나 받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됐죠. 닉네임으로 소통하는 생존 카페 회원들. 미래소년 코난의 후예들인데요. 코난족의 리더가 있습니다. 틀에 박힌 매뉴얼이 아닌 실질적인 재난 대응법을 알려주는 재난정보 전도사, 도시재난 전문가 코난 우승엽 씨입니다. 원래 이제 군대 특전사도 나왔는데 그게 한 20년이 가까이 되죠.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생존 배낭 같은 경우를 만들어갖고 차에서 넣고 다니고, 군대에 있을 때 삼풍백화점이 붕괴가 됐는데 그 백화점 생존자들이 우리 군대에 와갖고 훈련을 같이 했었어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약간 트라우마 극복 정신 훈련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도 보고, 또 이제 제대했을 때도 뭐 그 시랜드 화재 참사 사건, 대구 화재, 그때도 세월호랑 마찬가지로 막 정부의 대응이 좀 답답하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좀 그래갖고 7년 전에 카페 만들고 토론도 하고 정보를 쌓아놓자 시작을 했었던 거였었죠. 이렇게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서바이벌리스트 혹은 프레퍼라고 합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겠다. 일명 생존주의자들의 신념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각자 도생. 유레쿠르콜이라고 그 앱이 있거든요. 지진 통보 앱이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지진이 딱 발생하면
2개 이상만 지진계가 감지가 되면 앱을 깐 사람들한테 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쓰시마가 제일 가깝잖아요, 한국에서. 쓰시마에 우리 집으로 지정해놓고 그게 감지가 됐어요, 그 앱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건데 우리나라는 저는 재난 문자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생존 셀프 시대. 설마 하던 재난이 눈앞이 현실이 됐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코난족의 노하우를 대방출합니다. 집에는 일단 20리터 페인트 통이 있어요. 잘 안 깨지는 플라스틱 통. 그걸 5개를 사가지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식량도 미군 MRE 중에 민수 버전이 있습니다. 12개에 뭐 18만 원짜리 이런 거. 그 다음에 양초 사서 넣어놓고 프레시 넣어놓고 건전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왜 여러 개를 준비하냐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중간에 그죠? 차를 타고 가다가 하나만 찍고 집어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일 가까운 거 하나 찍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일회용 우비에다가 라이터를 넣어놨어요. 거기다 하나씩 그걸 한 10개 찍혀요. 저 같은 경우는 식구들, 집사람, 딸, 어머니한테 휴대용 방독면, 입에 물든지 코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방독면이 있습니다. 딸한테는 브러쉬 하나,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조그만 맥가이버 칼, 배터리는 한 2개 정도 더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게 하고 있고요. 비상식량, 양초, 방독면, 라이터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이런 용품들의 정확한 쓰임새를 알고 생존 배낭을 꾸릴 수 있다는 건 내 가족의 생존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코난족이 준비하는 생존 가방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해놨는데 장남한테만 내가 한 번씩 얘기를 해줘요. 긴급시에는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는 이거 쓰라 이렇게 해놓고 배낭도 지금 그 생존 배낭 집사람 거하고 제 거만 50리터 배낭에다가 준비해놓고 차에다가 또 그 비상식량하고 해서 배낭하고 준비 다 해놨습니다. 저희 카페가 각자 생존을 위해서 모인 사설 카페잖아요. 정부나 아니면 관청에서 못 지켜주니까 어떻게든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가족만이라도 어떻게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솔직히 저는 여기서 배웠는데 전봇대에 보면 그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만 불러줘도 산속에서도 위치를 알 수가 있대요. 뭐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한테는 얘기해줬는데 이제 그런 정보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코난족은 특이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철저한 준비성에 놀라셨다고요? 재난이 일상인 나라, 생존용품의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존용품을 꾸리고 있을까요? 일본의 대형 쇼핑몰 방제 코너에 근무하는 쿠로마 씨입니다. 먼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비상식량이 있고요. 그 옆에는 보안용품들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도둑을 막고 도난을 방지하는 제품들, 그리고 지진이 오면 흔들려서 가구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때 천장에 가구를 고정시키는 제품도 많이들 찾으시고 종합 선물 세트처럼 여러 가지를 세트로 묶은 것도 있고요. 이 생수는 7년 동안 장기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수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겠죠. 또 종이로 만든 간이 화장실도 인기가 많은데요. 급할 때 이 종이 시트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분말가루를 쫙 뿌리면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걸 비닐봉지에 싸서 그대로 버리면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쓰레기 형태로 버릴 수 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두고 마실 수 있는 생수에 종이로 만든 간이 화장실까지. 신기한 것 투성인데요. 이곳 방제 코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용품은 단연 수동식 라디오입니다. 배터리 없이 손으로 돌리기만 해도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를 요청할 때 사이렌도 켤 수 있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 갇히게 됐을 때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때 이 사이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조명 기능, 또 스마트폰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위급할 때 당장 어떤 게 필요한지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라디오에도 이런 다기능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쇼핑몰은 일본 전역에 500여 개의 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1년에 4차례 방제 훈련을 실시하고요. 지역 라디오 방송국과 연계해 재난 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시 대피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주민 400여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물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서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대피소입니다. 이 쇼핑몰은 이것이 지역민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무력했던 사람들. 당시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3월 11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오후 2시 40몇 분쯤 정말 생방송을 할 때 지진이 왔어요. 그 이전에도 미세한 진동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연장선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정도가 이거는 뭔가 다르다.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 여러분 몸을 보호하십시오. 쓰나미가 올지 모르니까 높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이런 말을 방송에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어떤 청취자가 무섭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정말 무서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오후 일본 라디오 후쿠시마의 아나운서 후카노 켄지 씨는 당시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46분 일본 혼슈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초대형 쓰나미가 해안 도시들을 덮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폭발까지 이어진 초대형 참사. 사망자 2만 2천여 명, 실종자와 부상자 8,900여 명, 집을 잃은 이주민이 22만 8천여 명. 후카노 켄지 아나운서는 난생 처음 겪는 대재난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시 방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현장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기상청에서 속보를 받긴 했지만 정말 쓰나미가 온 건지 왔으면 몇 미터짜리가 온 건지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을 연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그냥 TV 뉴스 영상을 보면서 쓰나미가 왔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계속 그렇게만 했던 거죠.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 역대 지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했고 전 세계에서도 역대 4번째 강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의 소도시 다테시에 살고 있는 59세 오야마 씨는 그날이 딸의 졸업식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전에 졸업식 마치고 집에서 사진 넘겨보면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우선 딸한테 빨리 1층으로 내려가라 대피를 시키고 근데 책장이 넘어지면서 방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층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고 또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학교까지 막 뛰어갔습니다. 아들을 겨우 만나서 집으로 같이 오는데 길에 구급차, 경찰차 소리가 막 나면서 천둥도 치고 마치 전쟁이 난 느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엉망이 되자 가족들은 집 앞 비닐하우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노부모님이 계셔서 집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른 봄이어서 비닐하우스 안에는 작물이 없었고 오야마 씨는 빈터에 시트지를 깔고 누워 불안을 견뎠습니다. 계속 여진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와서 비닐하우스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요. 땅이 계속 흔들리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순간 라디오가 생각났죠.
부모님이 평소에 라디오를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집에 항상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빨리 뛰어가서 라디오를 가져와서 들었지요. 당시 대부분 지역에 정전이 되면서 라디오밖에는 들을 게 없었는데요. 언제 다시 지진이 올지 몰라 불안하고 그런데도 의지할 곳 없이 암담한 밤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재난에 무력하고 불안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심하게 됩니다.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 44분, 이어서 저녁 8시 32분, 경주에 규모 5.1과 규모 5.8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끼리 매뉴얼이 있었어요. 우리는 원전을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데가 경주에서는 가장 사람이 많은 황성동인데 원전에서 피해 구역에 들어가요. 25km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벗어나려면 지진이 나면 원전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야 된다. 그래서 첫 지진이 났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술 먹고 있는 남편을 차에 태워서 그 다리를 건너서 대구까지 갔었어요. 대구까지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왔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경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천년고도 경주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에 경남과 부산, 울산 등 인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다시 땅이 흔들렸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저녁 8시 34분, 규모 4.5의 지진. 경주 시민 윤정임 씨는 공원으로 무작정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일주일 있다가 큰 지진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차를 타고 나와서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누구도 뭐 어떻게 하라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자고 일어나서 텐트 수를 적었어요. 거기. 그 제일 많은 날 97개였어요. 텐트가. 그런데 그 텐트에서 밥 해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침이면 출근하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에서 나와서는 이 텐트를 이제 거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고장을 텐트마다 다 붙였어요. 근데 그 황성공원이 원래 대피 장소로 지정돼 있는 곳이에요. 사실 처음 시작은 불안 때문에 텐트를 짓긴 했지만 그 텐트에 제가 생각할 때 70% 이상은 항의의 표시였어요. 시에다가 항의하는 표시.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 않느냐 우리에게. 당시 경주시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텐트를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보다 대피소마저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서글픈 현실이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경주에 10년째 살고 있는 일본인 아라키 준 씨는 이미 몇 해 전부터 미세한 진동을 일상적으로 느껴왔습니다. 그 한국은 뭐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중간 소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미세한 지진을 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일어났구나. 근데 기상청도 그런 능력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미진이 빈번하게 되면요, 그게 역시 예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일정한 지진 이상의 것만 공표하는 거 아니고 미세한 지진도 그래프나 해가지고 이렇게 추이 같은 거 정기적으로 보여줬으면 시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제하고 이게 혹시나 또 있을 수도 있다라든가 그런 거 캐칭하기 위해서도 기상청은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냐. 당시 아라키 준 씨는 반사적으로 TV를 켰지만 재난 방송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들은 자막을 띄우거나 짧은 특보만 내보낼 뿐 정규 방송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 문자도 한 발 늦었습니다. 9월 12일 저녁 규모 5.1의 첫 번째 지진 이후 8분, 규모 5.8의 본진 이후에는 9분이나 지나서야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아라키 씨가 평소 감지해왔던 미세한 지진들, 미세한 진동이 있을 때마다 제대로 된 정보가 나와줬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허둥지둥하진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딛고 일어선 사람들. 동경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차분하게 행동해 주십시오.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텐트나 책상이나 테이블 밑으로 일단 몸을 피하신 뒤에 진동이 멈추고 나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가스불은 자동으로 꺼지지만 만약 불이 남아있으면 침착하게 꺼주세요. 그리고 현관문은 열어두세요. 바다 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쓰나미 경보가 나면 무조건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지진이나 쓰나미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방송을 들어주십시오. 일본 도쿄도에 위치한 라디오 방송국 분카 방송의 재난 방송 매뉴얼입니다. 지진 발생 시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아나운서가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사무실 아나운서 책상에는 비상용 마이크 송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 단추 하나만 누르면 실시간 재난 방송이 사무실에서도 가능합니다. 분카 방송의 뉴스 책임자 스즈키 씨입니다. 여기는 아나운서 책상인데 이렇게 마이크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긴급 시에는 여기서 빨리 정보를 받아서 방송 송출까지 다 할 수 있고요. 재난방송 매뉴얼은 예를 들자면 진도 5의 지진을 가정했을 때 초기 대응이라든가 또 사원들 행동 요령, 또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어디서 방송을 하고 쓰나미가 왔을 때는 특별 방송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나운서 멘트라든가 또 관리 지침들까지 하나하나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카 방송의 지진 방송 매뉴얼은 기상청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기상청은 긴급 지진 속보를 발령합니다. 방송에선 3초 만에 자막이 뜨면서 정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긴급 뉴스가 나갑니다. 일본 기상청 방재기획부 마츠오 아치시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지 위치와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기상청이 운영하는 지진계에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관측망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의 한 1,200여 곳 정도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 시스템에서 몇 초 만에 긴급 지진 속보를 내게 되죠. 진도 5 약 이상이 오면 긴급 지진 속보를 발령하고 2시간 내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서 주의할 내용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죠. 지진파는 P파와 S파로 구분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진앙지에서 P파가 빠르게 먼저 도달하는데 그다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반면 S파는 속도가 느리지만 막대한 피해를 남기죠.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이가 짧게는 5초에서 길게는 20초 사이. 이 시간이 생존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일본의 신속한 사전 예보 시스템이 완성됐는데요. 그런데 완벽에 가까운 일본의 재해방송 시스템도 2011년 3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라디오 후쿠시마 아나운서 후카노 켄지 씨입니다. 매뉴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긴급 상황에서 어떤 걸 얘기해야 되고 어떤 걸 빼야 될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매뉴얼은 그야말로 특정 상황에 대비해서 A는 A대로 하십시오, B는 B대로 하십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오면 청취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A가 될지 B가 될지 C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최소한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들만 적어놨습니다. 라디오 후쿠시마를 비롯한 NHK 등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진 매뉴얼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대형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면 즉각 대피하도록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TV 자막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기할 것.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만 보고 듣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도록 재난보도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도쿄대 종합방재정보연구센터 타나카 교수입니다. 쓰나미가 왔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위급 상황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감정을 실어서 방송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시즈오카 지역에서 아나운서들하고 아라카와 강에서 현장 교육을 했습니다. 강의 특성이 어떻고 만약 강이 범람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현장을 직접 보고 느껴야 실제 상황이 이렇구나. 그걸 알고 나면 방송에서도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현장의 긴박감을 알고 방송하는 것과 매뉴얼을 형식적으로 읽기만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방송사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재난 속에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짜여진 매뉴얼 이상의 살아있는 생존 정보였습니다. 라디오 후쿠시마 아나운서 후카노 켄지 씨입니다. 저희가 3월 중순까지 아주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청취자들한테 이메일로 정보를 받았습니다. 어디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 어디 슈퍼에 뭐를 판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였고 저희가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했던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후쿠시마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2시간 뒤 인터넷 메일 계정을 열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이메일로 청취자들의 사연을 받아 방송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방송을 들은 다른 청취자가 어디에 가면 물을 구할 수 있는지, 또 문을 연 식료품 가게는 어디인지, 교통 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는 어디인지 등등 생생한 정보를 청취자가 제공했고요. 방송은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죠. 라디오 후쿠시마 방송본부장 칸노 씨입니다. 저희가 청취자들이 주는 정보에 의존한 것이 전체 방송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 재방송 매뉴얼상에는 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취자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방송을 내보내도록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대참사였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 정보를 청취자의 생생한 육성으로 바로 방송에 내보낸 거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의 견고한 재해방송 기틀을 새롭게 바꿔놓은 셈인데요.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서 라디오는 청취자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일본 호카이 가쿠엔 대학교 법학부 한영학 교수입니다. 라디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싸고 휴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청 범위가 넓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전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라디오는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점. 근데 실제로 일본의 각종 조사 연구에 따르면요. 한신 아바지 대지진 때도 그랬었고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랬었고 작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그랬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해 관련 정보원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매체로 주로 라디오를 꼽았었거든요. 2011년 9월 일본 국토교토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피난이나 쓰나미 정보를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된 정보원 1위가 라디오였습니다. 당시 피해 지역 주민 1,6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라디오가 39.8%, 이웃이나 가족 25%,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0.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2012년 3월 일본 총무성 조사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의 60%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도움이 된 것이 AM 라디오라고 답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 오늘날의 재난은 그 양상이 점차 복합 다단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홍수 같은 자연재난에서부터 교통사고, 화재, 건물 붕괴, 세월호 사고 같은 사회적 재난까지 도시생존 전문가 코난 우승엽 씨가 생각하는
현재 가장 위험성이 큰 재난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북한의 어떤 전쟁 위협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피만 잘하면은 사실 크게 위험하진 않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국가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집 주위에 혹은 직장 주위에 검색을 해보면 떠요. 전국에 23,000개 정도의 그 지하 대피소가 있는데 말이 대피소지 사실은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일반 빌딩에 지하 2층 이하 지하실을 대피소라고 지정을 해갖고 막상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제 창고로 쓰이거나 문이 닫혀 있거나 혹은 뭐 커피숍이 돼 있거나 뭐 주차장이거나 그렇게 돼 있죠.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실시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인지도 조사 결과 유사시 주변 비상대피소 위치를 묻는 질문에 성인 10명 중 6명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경남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도내 18개 시군에 모두 1,160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참고로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나 안전디딤돌 어플에서 주변 대피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전쟁 위기가 심할 때 전쟁이 난다 하면은 공습 경보가 난다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습 경보가 있고 또 예비 경보가 있고 틀려요. 또 사이렌 소리도 윙 하고 평탄음이 있고 윙 이렇게 이제 약간 파상음이 있거든요. 파상음이 진짜 실제 공습 경보예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실제 공습 경보가 나면서 방송으로 혹은 라디오에서 실제 상황이니까 빨리 근처에 대피소로 대피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진짜 라디오나 어떤 언론에서 그런 연습을 해봤고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준비가 돼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난해 경주 지진 당시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뭘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통화량과 인터넷 동시 접속이 급증하면서 통신사 데이터망이 2시간 동안 먹통이었습니다. 또한 10개 주요 방송 사업자의 지진 속보 시간 분석 결과 기상청의 지진 속보 발표 이후 평균 7분 정도가 늦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0초 안에 속보가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축한 자막 송출 시스템 역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내 방송 이런 거요? 뭐 민방위 때처럼 방송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방송 들은 적이 없죠. 제 기억에 한 3시간 정도였을 거예요. 일단 누군가랑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는데 둘 다 안 됐고 그게 2-3시간 정도였던 것 같고 일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도 크게 났잖아요. 제가 어디 있었냐면 봉황대 근처에 공터 이런 데 가라고 하니까 거기 신라문화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안전한 곳에 대피하시고 뭐 더 큰 지진 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뭐 그런 여성의 목소리로 그냥 마치 참여 사세요 하는 그러니까 녹음된 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방송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런 거는 왜 하는 걸까 뭐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몰려든 지진의 공포 앞에 의지할 곳 없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경주 시민들은 그날의 경험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기록을 남기고 서로 연대하는 방식을 택한 사람들. 현관앞 생존배낭이라는 제목의 지진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어쨌든 지난 1세기를 통틀어도 이렇게 센 지진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때에서 전해 들은 얘기도 없고 우리에게는 지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고 어떠한 그 지식도 없고 그래서 기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책을 준비한 이유가 목소리 낼 데가 없어서였거든요. 근데 이 책을 매개로든 어떤 걸 매개로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고 이 목소리가 우리한테만 효과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세계 전체 뭐 어디든지 이런 재난이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또는 내가 대비 없이 당했더라도 공감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는 모두 16명의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삶터에서 경험한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각, 경주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시민들은 지진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불안과 상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재난 전문국으로 통하는 일본에서는 연대와 공조의 방식이 좀 더 조직적이고 긴밀합니다. 일본 도쿄 소재 라디오 방송사관에는 재난 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라디오 라이프라인 네트워크でお伝えします。 J-WAVEアナウンサーの庄司克也です。 일본 분카오 방송의 뉴스 책임자 스즈키 씨입니다. 18時現在のラジオ、その本番のラジオライフライン。 라이프라인 네트워크는 도쿄에 위치한 7개의 라디오 방송사와 동경전력, 또 수도국, 가스회사, 통신사 등등 이렇게 5개 회사가 모여서 평소에 재난 훈련을 합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모의 방송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방송이 동경전력을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쪽에서 전력이 언제 공급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또 수도는 어떤 상황이다, 통신도 어떤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를 한 사람씩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과거 숱한 재난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일본인들은 보다 효율적인 방제 노하우를 구축해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재난방송은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중심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일본 NHK 월드 프로듀서 오가사와리 씨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피해, 재산피해,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저소득층이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걸 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방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처지를 알게 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재난 프로그램에서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재난은 약자에게 더 가혹합니다. 실제 재난 위험에서 경제력과 정보력이 안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과 정보 없이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 이 불평등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는 것부터가 방제의 시작입니다. 국회 입법처 김여라 박사입니다. 텔레비전이든 아니면 다른 스마트 기기든 기기에 좀 익숙하고 항상 접근이 가능하고 한 분들은 그래도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쉽게 잘 찾아서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주위에 있거든요. 정보 기기에 소외된 계층도 있고 또 접근이 조금 어려운 불가한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지에 산간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방송 수신이 어렵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모든 국민이 이 재난 방송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이제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가 우리에게 주로 유튜브나 동영상 중심으로 보는데요. 가끔 어머니 차에 탔을 때만 듣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고 가끔요. 입으로 듣고 이러질 않고 차에 탔을 때 그냥 뭐 버튼 잡아 눌러가지고 켜졌을 때. 작년에 지진인가 한참 났을 때 동네에 공짜 라디오도 뿌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또 거기 구석에 처박혔겠죠. 재난에 대비했으나 불가항력의 대재난에 무력했고 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사람들. 하지만 기어이 딛고 일어나 이제는 함께 가는 길을 찾아낸 사람들. 그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라디오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매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존 라디오 2부에서는 인간과 라디오의 공존, 라디오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MBC 경남 특집 다큐멘터리 생존, 주파수를 맞춰라. 제1부 라디오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DJ 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금을 받아 제작됐습니다.